내가 누구를 돌봐야 살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 영수가 새벽에 공사장으로 나가면서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라고 했던 말이 마지막이었죠. 저녁 6시 경찰서에서 온 전화를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집안이 넉넉하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영수가 건설업으로 번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도 있었고 적금도 여러 개 들어두었죠. 정희 씨, 이제 어쩌려고 그래요? 시동생이 허리를 굽혀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눈빛은 벌써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형제들이 모여 앉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형수 혼자서는 관리하기 힘들 거야.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한 달도 안 되어 그들의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장이 없었다며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나선 거예요. 법정까지 가야 했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재산이 별로 없네요. 모든 게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결국 아파트는 매각되었고 적금도 절반 이상을 나눠줘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살림만 했던 제게 남은 건 월세방 하나와 얼마 안 되는 현금뿐이었어요.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아? 딸 민지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 저도 막막했죠. 평생 밖에서 일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동네 이웃이 소개해 준 게 요양보호사 일이었어요. 자격증부터 따야 했습니다. 60줄에 들어서서 교육원에 다니는 게 쉽지 않았지만 살려면 해야 했죠. 첫 근무지는 개인댁이었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80대 할아버지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식사 도움 드리고 몸 씻겨드리는 것까지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환자의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가족 같지만 가족이 아닌 이상한 관계죠. 하지만 정성껏 돌보다 보니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워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정혜 씨가 오니까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뿌듯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처음 느꼈거든요. 영수 곁에서는 항상 보조 역할이었는데 여기서만큼은 제가 중심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환자를 돌보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죠. 발이 퉁퉁 붓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그래도 월급날만큼은 기분이 좋았어요. 내 손으로 번 첫 돈이었거든요. 저녁에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영수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손주들 무릎에 앉혀두고 옛날 이야기나 해주고 있었을 텐데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싶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새로운 근무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개인댁보다 급여도 조금 더 좋고 여러 환자를 돌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첫 출근 날 요양원 원장이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성실하시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우리 어르신들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엄마, 나 좀 도와줘. 민지가 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이런 모습을 본 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또 뭔 일이야? 엄마, 그러지 말고 일단 들어봐. 이번엔 정말 확실한 거야. 민지는 대학 졸업 후 여러 회사를 전전했습니다. 어디 가서든 적응을 못했어요. 상사와 다투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결국 1년에 두세 번씩 직장을 옮겼죠. 무슨 투자라는 게 또 뭐야? 가상화폐인데 엄마가 알 리는 없고
아무튼 지금 투자하면 한 달 안에 2배는 확실해. 한숨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말을 하더니 300만 원을 날렸거든요. 그 전에는 지인 보증을 서줬다가 1000만 원을 물어줘야 했고요. 민지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버는 돈인지 알아? 엄마, 그러니까 이번에 크게 한 방 터뜨려서 엄마 고생 안 시키려는 거잖아.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웃들이 들을까봐 창문을 닫았어요. 돈이 없어. 요양원 월급으로는 우리 생활비도 빠듯하다고. 엄마, 그럼 어떡해? 나는 정말 이번만 하면 되는데. 민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38살이 된 딸이 아직도 이런 모습이라니.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어릴 때부터 고집이 셌어요. 아버지를 많이 닮았죠. 영수도 사업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버리다가 망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다음날 새벽 요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박할머니가 아침 식사를 거부하셨어요. 할머니,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정희야, 나는 이제 먹기도 싫어. 박할머니는 치매 초기였는데 가끔 이렇게 우울해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어요. 할머니, 따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건강한 모습 보여드려야죠. 우리 딸이 온다고? 할머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금방 기운이 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나도 민지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구나. 점심시간에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경찰서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무슨 일이야? 사기당한 것 같아. 투자금 200만 원이 다 날아갔어. 그런데 그 업체 사장을 고소했더니 오히려 나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했어.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생기는지.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까? 최소 500만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아. 요양원 원장님께 급하게 휴가를 신청하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딸이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걸 보니 눈물이 났어요. 엄마, 미안해. 됐어. 일단 집에 가자. 그날 밤 오랫동안 간직했던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영수가 결혼할 때 끼워준 반지였죠. 시가로 따지면 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금은방 사장이 말했습니다. 요새 금값이 올라서 250만 원 드릴 수 있어요. 반지를 넘겨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수와의 마지막 추억까지 팔아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어요. 민지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어. 엄마, 고마워. 정말 이번만. 하지만 민지의 표정에서 반성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 후 일주일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합의금이 더 필요해. 상대방이 처음 말과 달라졌어. 이번엔 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더 이상 팔 것도 없고 적금도 이미 다 해지했거든요. 엄마, 정말 절박해.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진짜 감옥 갈 수도 있어. 결국 동네 사채업체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무시무시했지만 딸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경찰서에서 합의서에 사인하며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된 걸까요? 영수가 살아있었다면 민지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혼자서는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 자책스러웠습니다. 요양원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오셨습니다. 김할아버지라고 80살이 넘으신 분이에요.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셔서 오셨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정이라고 합니다. 아, 예. 잘 부탁합니다. 김할아버지는 다른 분들과 달리 말수가 적었어요. 그런데 유독 제가 도움을 드릴 때만큼은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하셨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면회객이 오셨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70대 중반의 남성분이었어요. 삼촌, 안녕하세요. 아, 석준이 왔구나. 김할아버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조카분이셨나 봐요. 요양원 생활은 어떠세요? 괜찮아. 여기 정희 씨가 잘 돌봐줘서 말이야. 그분이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석준이라고 합니다. 삼촌이 평소 정희 씨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김석준 씨는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이었습니다. 말투도 정중했고 삼촌을 대하는 모습이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삼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맙다. 그런데 너무 자주 오지는 마라. 바쁠 텐데. 바쁜 게 무슨 상관입니까? 삼촌이 더 소중하죠.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부러웠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석준 씨는 그 후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면회를 오셨습니다. 올 때마다 저에게도 인사를 건네셨죠. 정희 씨, 삼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날은 제가 김할아버지 목욕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김석준 씨가 오셨어요. 복도에서 기다리시더라고요. 다 끝났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아,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퇴근길에 우연히 요양원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김석준 씨가 차에서 내리시는 참이었어요. 정희 씨, 퇴근하시나요? 네, 그런데 왜 다시 오셨어요? 아, 삼촌께 드릴 과일을 깜빡했네요. 그때 바람이 불어서 제 손수건이 날아갔어요. 김석준 씨가 재빨리 잡아서 건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드실 게 있으세요? 근처에 괜찮은 커피숍이 있던데.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커피숍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김석준 씨는 생각보다 편안한 분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이 일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 3년 됐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보람을 느껴요. 삼촌이 정희 씨 덕분에 많이 밝아지셨어요. 처음 입원했을 때는 우울해 하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원래 성격이 좋으셔서 돌보기 편해요. 김석준 씨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실례지만 가족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혼자 살아요. 딸이 하나 있지만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저도 혼자 살아서 가끔 외롭죠. 김석준 씨도 혼자라는 말에 조금 놀랐어요. 단정한 외모에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어 보이는 분인데 부인은 어떻게 되셨어요?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네요. 아니에요.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날 이후로 김석준 씨를 볼 때마다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삼촌 면회를 마치고 나갈 때면 저에게 꼭 인사를 하셨거든요. 정희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별 말씀을요.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실 때 또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두 번째 커피숍에서 김석준 씨가 말씀하셨어요. 살다 보니 정희 씨 같은 분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언제부터인가 김석준 씨를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이런 감정이 든 게 정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김석준 씨와 만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커피를 마시는 정도였는데 어느새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정희 씨,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산책이라도 어떠세요? 저는 괜찮은데 번거로우실 텐데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더 좋은걸요. 김석준 씨는 항상 제게 존댓말을 하셨어요. 그런 정중함이 좋았습니다. 영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반말로 바뀌었거든요. 근처 공원을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저는 특별히 뭐든 잘 먹어요. 석준 씨는요? 저도 가리는 건 없어요. 다만 혼자 먹는 식사가 좀 쓸쓸하죠. 김석준 씨의 표정이 조금 외로워 보였어요. 그 모습이 왠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럼 가끔 같이 식사해도 되겠네요. 정말요? 그럼 제가 맛있는 곳을 알아볼게요. 김석준 씨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이었어요. 다음 주 정말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는데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정희 씨, 평소에는 뭘 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책 읽기를 좋아해요. 요즘은 주로 에세이나 소설을 봐요. 저도 독서를 좋아합니다. 어떤 책 읽으셨어요? 그렇게 책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취향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닮아 있었어요. 정희 씨와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래간만이었거든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며칠 뒤 현실이 찾아왔어요. 민지가 또 전화를 했거든요. 엄마, 나 또 문제 생겼어. 이번엔 또 뭐야?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잠적했어. 내가 대신 갚아야 해.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8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지야, 엄마가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해? 엄마, 요새 남자 만난다며? 그분한테 부탁해봐.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김석준 씨와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절대 안 돼. 엄마, 그럼 어떡해? 이번엔 정말 감옥 갈 수도 있어. 민지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김석준 씨와의 관계까지 이용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김석준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정희 씨, 목소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래도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석준 씨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차마 딸 이야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요양원에서 김석준 씨를 만났어요. 삼촌 면회를 마치고 나오시는 길이었죠. 정희 씨, 어제보다 표정이 더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정말 괜찮습니다. 정희 씨,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석준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희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합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고백이었거든요. 석준 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심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김석준 씨는 좋은 분이에요. 저에게도 진심으로 대해주시고요. 하지만 민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뒤 김석준 씨에게 답을 드렸어요. 저도 석준 씨가 좋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네요. 정말요? 정희 씨, 감사합니다. 김석준 씨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어요. 다만, 제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든 함께 해결해 나가면 되죠.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김석준 씨의 넓은 마음이 고마웠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늦은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습니다. 김석준 씨와 교제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걸 느꼈어요. 석준 씨는 항상 배려 깊었고 저를 한 사람의 여성으로 존중해 주셨거든요. 정희 씨,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가볼까요? 어디요? 제 집이요. 아들들이 와서 식사를 함께 하는데 정희 씨도 소개하고 싶어서요. 순간 긴장이 됐어요. 아직 아들분들을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았거든요.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진심이니까 가족들도 알아야죠. 석준 씨의 집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3층 건물의 1층은 상가, 2, 3층은 주거용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젊을 때 장만한 곳이에요. 근처에 건물이 몇 채 더 있어요.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구나 싶었죠. 거실에 들어서니 두 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큰아들 성민 씨와 둘째 아들 석환 씨였습니다. 얘들아, 소개한다. 정희 씨야. 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두 분의 표정이 싸늘했어요. 특히 큰아들 성민 씨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런 분을? 성민아, 예의 없이 굴지 마라. 둘째 석환 씨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정희 씨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식사 시간이 무척 어색했습니다. 석준 씨가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아들들은 시종일관 냉랭했어요. 정희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큰아들이 물었는데 목소리에 비꼬는 듯한 톤이 있었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둘째가 끼어들었어요. 정희 씨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2입니다. 아버지보다 한참 아래시네요. 자녀분은 있으세요? 딸이 하나 있어요. 결혼은 하셨고요? 마치 신문하듯 질문을 쏟아내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석준 씨가 말렸습니다. 석환아, 그만해. 정희 씨가 부담스러워하잖아. 아버지, 당연히 알아야 할 것들 아닙니까?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실 때 큰아들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정희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재산 노리시는 거 아니죠? 성민아. 석준 씨가 화를 냈지만 성민 씨는 계속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건 확실히 해둬야 해요. 요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런 모욕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럼 뭘 바라시는 거죠? 아버지는 70 중반이시고 정희 씨는 60 초반. 사랑이라고 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 아닌가요? 둘째 석환 씨도 거들었어요. 정희 씨, 우리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계세요. 우리 어머니도 못 지킨 분이 무슨 사랑을 말하는 겁니까?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먼저 보낸 것이 제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거였거든요. 얘들아, 너무하다. 당장 사과해. 석준 씨가 일어서며 소리쳤지만 이미 상처는 깊게 박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당연한 걱정 아니에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일어서서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정희 씨, 잠깐만요. 석준 씨가 따라 나왔지만
저는 그냥 걸어갔어요. 집까지 가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석준 씨가 전화했어요. 정희 씨, 정말 미안해요. 아이들이 너무 심했어요. 아니에요. 아들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겠죠.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할 권리는 없어요. 석준 씨,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희 씨,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은 제가 설득할게요. 하지만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무리 석준 씨가 좋은 분이라고 해도 가족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며칠 뒤 민지가 찾아왔어요. 엄마, 그 남자 부자라며? 민지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혼자 늙어갈 거야? 좋은 기회잖아. 민지의 말에 더욱 기분이 나빠졌어요. 딸마저 석준 씨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니. 민지야, 엄마가 그렇게 보여?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연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이 들어서는 서로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지. 딸의 차가운 현실론에 마음이 아팠어요. 언제부터 민지가 이렇게 속물적으로 변한 걸까요? 그리고 엄마, 나 또 돈 좀 빌려줘. 이번엔 정말 확실한 일자리가 생겼어.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줄 돈도 없었어요. 없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엄마, 그럼 그 남자한테 절대 안 돼. 소리를 질렀어요.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민지야, 그런 식으로는 절대 살지 마. 엄마가 잘못 가르쳤나 봐.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늦은 사랑을 가질 자격이 있는 걸까? 석준 씨 아들들 말이 맞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석준 씨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분만큼은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셨거든요. 이런 감정을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석준 씨와 만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들들의 반대는 여전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민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도박장에서 걸렸어. 경찰서에 있는데 이번엔 정말 구속될 것 같아.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민지가 도박까지 했다니. 얼마나 잃었어? 2천만 원 정도. 엄마, 나 정말 죽고 싶어? 2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급하게 요양원에 휴가를 내고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민지는 파리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처음엔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변명해서 뭐해? 담당 경찰관이 설명해 줬어요. 합의가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최소 1,500만 원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500만 원. 평생 모아도 없는 돈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마지막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영수가 남겨준 시계, 제가 아껴두던 목걸이, 귀걸이, 모든 걸 팔아도 300만 원이 고작이었어요. 그때 석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 씨, 요즘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정희 씨,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마 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동네 금융회사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담보 없는 고령자에게 대출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신용도가 너무 낮으셔서, 소득 증빙이 부족해서, 어디서나 같은 대답이었어요. 결국 사채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이자가 월 5%라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고리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할머니, 정말 갚을 자신 있어요? 못 갚으면 큰일 나는데.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든 구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석준 씨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정희 씨, 이상해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괜찮다고 했잖아요. 정희 씨 눈이 부어 있어요. 울었죠? 석준 씨가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말했어요.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석준 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결국 민지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쳤는지, 이번에는 얼마나 큰 문제인지. 석준 씨는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정희 씨,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해요? 창피해서. 창피할 게 뭐 있어요? 자식 때문에 고민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석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안 돼요? 우리 사이 아닙니까? 석준 씨 아들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역시 돈이 목적이었다고 할 거예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마지막 수단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봤어요. 다행히 500만 원은 더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민지는 매일 전화해서 재촉했고 경찰서에서는 빨리 해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때 석준 씨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정희 씨, 이거 받으세요. 봉투를 내미시는데 두툼했어요. 이게 뭐예요? 필요한 만큼 들어있어요. 안 돼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정희 씨, 저는 진심이에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그냥 볼 수 없어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받았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는 제 자신이 한심했지만 딸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서 합의서에 사인할 때 석준 씨가 함께 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마음 놓으세요. 하지만 석준 씨 표정에서 충격받은 기색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 딸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날 밤 석준 씨가 말했어요. 정희 씨는 참 대단한 분이에요. 뭐가요? 돈이 아니라 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석준 씨의 말에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어요. 이런 일로 신세를 진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해시태그 7장. 선물. 민지 사건이 해결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준 씨는 여전히 따뜻하게 대해주셨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희 씨, 뭔가 저를 피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전 같지 않아요. 사실 부채감 때문이었어요. 1,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렸는데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막막했거든요. 석준 씨, 제가 빌린 돈 꼭 갚을게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되죠. 빚은 빚이에요. 그런 대화를 나눈 일주일 후 석준 씨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저를 불렀어요. 정희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청혼이었어요. 석준 씨, 지난 일을 보면서 더욱 확신했어요. 정희 씨 같은 분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지만 아드님들이, 그건 제가 해결할게요. 이미 마음먹었어요. 석준 씨 표정이 단호했어요. 살아생전에 유산을 정리하겠어요. 아이들에게 미리 나눠주고 정희 씨께는 건물 하나를 드리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희 씨도 경제적 걱정 없이 지내셨으면 해요. 석준 씨는 정말로 유산 분할을 시작했어요. 큰아들에게는 건물 2채, 둘째에게는 현금과 주식을 주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아들들은 발칵 뒤집혔어요. 아버지,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세요? 지금까지 충분히 도움을 줬잖냐.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 여자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큰아들 성민 씨가 소리쳤어요. 정혜 씨 때문이 아니야. 내 결정이야.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둘째 석환 씨도 매달렸지만 석준 씨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로 건물 등기를 제 이름으로 넘겨주셨어요. 정희 씨, 이제 마음 놓고 지내세요. 석준 씨, 이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날부터 석준 씨 아들들의 반대가 더욱 격렬해졌어요. 법적으로 문제 삼겠어요. 증여세 폭탄 맞을 거예요. 협박에 가까운 말들을 했지만 석준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그런데 며칠 뒤 민지가 또다시 사고를 쳤어요. 엄마, 나 또 경찰서에 왔어. 이번엔 또 뭐야? 사기 피해자들이 고소했어. 내가 투자 권유를 했다가 이번에도 큰 돈이 필요했어요. 배상금만 2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건물도 있잖아. 좀 팔아서. 민지의 말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석준 씨가 준 건물을 벌써 처분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날 밤 석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 씨, 민지 씨 일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해결 중이에요. 또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번엔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석준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민지 때문에 폐를 끼칠 수는 없었거든요. 석준 씨를 만나러 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어떤 말로 이별을 고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석준 씨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정희 씨, 오늘은 왜 표정이 그렇게 어두워요? 석준 씨, 할 말이 있어요. 커피숍에 앉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헤어져요. 무슨 말씀이세요? 석준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지가 또 사고를 쳤어요. 이번에도 큰 돈이 필요하고, 그럼 제가 또, 안 돼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석준 씨는 좋은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과 함께할 이유가 없어요. 정희 씨,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정희 씨가 좋은걸요. 하지만 제게는 민지가 있어요. 평생 저를 괴롭힐 딸이 있다고요. 석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같이 해결해 나가면 되잖아요. 안 돼요. 석준 씨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정희 씨, 그리고 건물도 다시 가져가세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정희 씨 거예요.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석준 씨는 계속 만류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지에게 말했어요. 민지야, 이번 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 엄마, 무슨 소리야? 나 혼자 어떻게 해? 엄마도 이제 지쳤어. 더 이상 뒤치다꺼리 못하겠다. 엄마,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져야지. 민지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이번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하지만 결국 며칠 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민지가 정말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또다시 도와주고 말았어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요. 그 소식을 들은 석준 씨가 찾아왔어요. 정희 씨, 왜 그렇게 하셨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정희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하지만 너무 희생만 하지 마세요. 석준 씨, 정말 미안해요. 저는 당신보다도 불행한 저 아이가 먼저예요. 그 말을 하며 눈물이 흘렸어요. 자식을 버릴 수는 없어요. 비록 말썽쟁이지만 제가 낳은 아이거든요. 석준 씨도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정희 씨, 행복하게 지내세요. 저 같은 사람 말고 좋은 분 만나세요. 그렇게 돌아서려는데 석준 씨가 말했어요. 정희 씨,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석준 씨,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게요. 언젠가는 정희 씨도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좋은 분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 요양원에서 퇴근하는데 석준 씨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정희 씨, 안녕하세요. 석준 씨, 보고 싶었어요. 석준 씨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정희 씨가 없으니까 허전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석준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정희 씨는 훌륭한 어머니예요. 석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희 씨, 저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정희 씨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석준 씨, 사랑과 모성, 둘 다 소중한 거잖아요. 왜 하나를 포기해야 하나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석준 씨가 떠나간 후 혼자 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평생을 남편만 바라보며 살다가 딸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행복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버릴 수는 없는 게 어미의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사랑과 모성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제 결정이 과연 옳았을까요? 석준 씨 같은 분을 놓친 게 평생의 후회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지를 보면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비록 말썽쟁이지만 제가 낳고 기른 아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버릴 수는 없는 거였죠.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석준 씨는 가끔 요양원에 나타나서 멀리서 저를 지켜봤습니다. 말을 걸지는 않으셨지만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민지가 또다시 찾아왔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확실한 사업이야. 민지야, 그만해. 엄마, 들어봐. 이번엔 정말. 민지야. 소리를 질렀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도 지쳤어. 내 뒤치다꺼리 하느라 좋은 사람도 놓쳤잖아. 엄마,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석준 씨와 헤어졌어. 민지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가 그 남자를 선택했다면 나는 어떻게 돼? 너도 이제 어른이잖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하지만 결국 또 무너지고 말았어요.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자 마음이 약해진 거죠. 그날 밤 석준 씨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석준 씨,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어미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정희 씨, 행복하세요. 저보다 훨씬 좋은 분이 나타나실 거예요. 정희 씨,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사랑과 모성, 둘 다 잡을 수 없기에 제 선택은 평생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민지도 철이 들겠죠. 그때까지는 어미로서의 역할을 다해야겠어요. 비록 늦은 사랑을 포기했지만 이것도 제 인생의 한 모습이니까요. 몇 달 후 요양원에서 퇴근하는 길에 석준 씨를 또 만났어요. 정희 씨, 석준 씨, 저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석준 씨, 그러지 마세요.
정희 씨, 사랑에는 나이도 시간도 없어요. 제가 끝까지 기다릴게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이런 분을 놓쳐야 하는 제 운명이 원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미는 끝까지 어미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을 품고 있어요. 언젠가 민지가 정말로 자립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제 행복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석준 씨도 그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거겠죠. 사랑과 모성 사이에서 흔들렸던 제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게 정리될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하루하루 버텨나가야겠어요. 석준 씨가 기다려 주신다면 혹시 모르잖아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정희와 석준이 헤어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김할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당뇨 합병증이 심해져서 투석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할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정희가 평소처럼 다정하게 물었지만 김할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정희야, 고맙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어. 김할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정희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할아버지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상태가 위중했습니다. 석준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정희와 마주쳤지만 어색한 인사만 나눴죠. 삼촌 상태가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석준과 정희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새벽 5시 김할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간신히 의식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석준아, 정희야, 가까이 와봐. 두 사람이 침대 가까이 다가갔어요. 내가 할 말이 있어. 김할아버지 목소리가 가쁘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쉬세요. 아니야. 꼭 해야 할 말이야. 김할아버지가 석준의 손을 잡았어요. 석준아, 너는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은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걸로. 그게 아니야. 내가 숨겨둔 게 있어. 정희와 석준이 놀란 표정으로 김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젊었을 때 미국에서 사업을 했거든. 그때 번 돈이 아직 남아있어. 김할아버지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 돈으로 300억 정도 될 거야. 300억이요? 석준이 깜짝 놀랐어요. 평생 검소하게 사셨던 삼촌이 그런 거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니.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질까 봐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 김할아버지가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야, 너는 내 돈을 모르고도 진심으로 돌봐줬지? 할아버지,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너를 믿어. 김할아버지가 힘을 내서 말했어요. 정희야, 내 유언을 들어줘. 내 재산 전부 너에게 주고 싶어.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정희가 황급히 말렸지만 김할아버지는 계속했어요. 석준이한테는 이미 충분히 해줬어. 얘는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아이야. 삼촌. 하지만 정희는 달라. 이 나이에도 남을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행복해야 해. 김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희야, 이 돈으로 내 딸도 바로잡고 석준이와도 행복하게 살아줘. 할아버지, 내가 죽으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유언장은 이미 작성해놨어. 그 말을 마치고 김할아버지는 다시 잠들었어요.
정희와 석준은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일주일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김철수님의 유언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전 재산을 이정희님께 상속한다. 석준의 아들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가 그런 재산이 있었다고요? 네, 미국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을 합쳐서 약 300억 원 상당입니다. 큰아들 성민이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요. 그 여자가 할아버지를 꼬신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유언장은 이정희님을 만나기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 수차례 수정하시면서 더욱 확고한 의지를 보이셨죠. 정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저는 그런 돈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희는 내 돈을 모르고도 진심으로 돌봐줬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석준이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 씨는 정말 모르셨던 거죠? 당연히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신 줄. 둘째 석환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법적으로 이해 제기를 해야. 석환아, 그만해. 석준이 아들을 말렸어요. 삼촌의 뜻이야. 존중해야지. 하지만 아버지, 정희 씨는 삼촌이 아프실 때 가족보다 더 정성껏 돌봐드렸어. 그 마음을 삼촌이 알아보신 거야. 석준의 말에 아들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변호사가 정희에게 말했어요. 상속 절차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때까지 심사숙고해 보세요. 한 달 후 상속이 완료되었어요. 정희는 하루아침에 거대한 재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민지를 불러서 단단히 훈계하는 것이었어요. 민지야, 이제 엄마에게 돈이 생겼다고 해서 예전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엄마, 그럼 이제는 아니야. 오히려 더욱 조심해야 해. 정희가 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돈은 할아버지가 엄마의 진심을 보시고 주신 거야. 함부로 쓸 수 없어. 그럼 내 빚은? 갚아줄게.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그리고 조건이 있어. 정희가 종이를 내밀었어요. 직업 훈련을 받고 정식 취업을 해야 해. 그리고 1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그때 결혼 자금을 줄게. 엄마, 싫으면 혼자 해결해. 이제는 선택권이 엄마에게 있어. 민지가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느낀 거죠.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석준의 집이었어요. 석준 씨, 안녕하세요. 정희 씨, 오랜만이에요. 석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드님들 계세요? 네, 둘 다 있어요. 거실에는 성민과 석환이 앉아 있었어요. 정희를 보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둘 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상속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뭘 말씀하시려고? 큰아들 성민이 경계하는 듯 물었어요. 재산의 절반을 석준 씨에게 드리려고 해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모든 재산을 저에게 주신 건 맞지만 석준 씨는 평생 할아버지를 돌보신 분이에요. 당연히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석준이 급하게 말했어요. 정희 씨,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제 결정이에요. 정희가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변호사와 상의해서 증여 절차를 밟았어요. 석준 씨 명의로 150억을 이전합니다. 성민과 석환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정희가 석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을 만들 거예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희 씨, 석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정말 사랑이 목적이었어요. 석준 씨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요. 그때 큰아들 성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정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완전히 오해했어요. 이런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둘째 석환도 따라서 일어났어요. 정희 씨, 저희가 너무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괜찮아요. 아드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었어요. 성민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정희 씨와 결혼하세요. 저희가 성대하게 결혼식 준비해 드릴게요. 정말이니? 네, 정희 씨 같은 분이 저희 어머니가 되신다면 오히려 영광입니다. 6개월 후 정희와 석준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성민과 석환이 직접 식 진행을 맡았고 요양원 동료들과 어르신들도 참석했어요. 신부 입장입니다. 정희가 하얀 한복을 입고 들어서자 하객들에게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 정말 예쁘다. 요양원 어르신들이 환호했습니다. 석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정희를 맞았어요. 정희 씨, 아니. 여보, 정말 아름다워요. 석준 씨도 멋있어요. 주례는 요양원 원장님이 맡으셨어요. 두 분은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그 사랑의 깊이는 누구보다 진실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결혼 반지를 교환할 때 정희가 예전에 팔았던 결혼 반지 생각이 났어요. 이번엔 다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희야,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석준 씨. 피로연에서 성민이 인사했어요. 정희 어머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너무 편견을 가졌었어요. 아니에요.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잖아요. 석환도 잔을 들며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설립하실 복지법인에 저희도 동참하고 싶어요. 같이 좋은 일 해봐요. 고마워요. 민지도 달라진 모습으로 참석했어요. 3개월간 제과 기술을 배워서 이제는 정식 직장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축하해요.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뻐요. 민지야, 너도 이제 제대로 사는구나. 네, 엄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더 이상 엄마 고생시키지 않을게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 대신 두 사람은 복지법인 설립 준비에 들어갔어요. 여보, 법인 이름을 뭘로 할까요? 온마음 복지법인은 어때요? 진심으로 돌보겠다는 뜻으로. 좋은 이름이네요. 한 달 후 법인이 정식 출범했어요. 정희는 이사장을, 석준은 운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첫 사업은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느꼈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싶어요. 정의의 제안으로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휴게소, 교육 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이 시작되었어요. 6개월 후 민지가 결혼 발표를 했어요. 직장에서 만난 성실한 남자와 사귀게 된 거였죠. 엄마,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처럼 문제가 많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래, 잘 됐다. 엄마도 행복한 결혼하셨으니까 저도 따라하는 거예요. 민지의 결혼식에서 정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딸이 독립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해시태그 에필로그 마이너스 1년 후. 여보, 오늘 복지법인 방문자가 몇 명이나 되죠? 20분 정도 되세요. 요양보호사 교육 프로그램 신청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정희와 석준은 매일 함께 법인 일을 하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성민이 찾아왔어요. 어머님,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니? 정부에서 저희 법인을 우수복지법인으로 선정했어요. 국무총리 표창도 받으시게 됐고요. 정말이야? 정희가 깜짝 놀랐어요. 네, 어머님께서 하신 일들이 인정받은 거예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기념 식사를 했어요. 여보, 행복해요? 석준이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희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계실까요? 분명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실 거고요.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혼자서 외롭게 늙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민지도 안정된 가정을 꾸렸고, 석준의 아들들도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보, 내년에는 손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민지가 임신했다고 연락 왔어요. 와,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석준이 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희 씨, 우리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 됐네요. 네, 할아버지 덕분에요. 그날 밤 정희는 김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됐어요. 받은 사랑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드릴게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김할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은 나눌 때 더 커진다는 것을 배운 늦은 사랑 이야기였습니다.